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그간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에 치른 그 헌법 시험에 대해서 기출문제 해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은 뭐 그렇게 항상 그렇듯이 기본적인 수준에서 조금 더 들어간 것은 이제 아무래도 법원직의 속성상 헌법재판소 결정례보다는 대법원 판례가 다른 시험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나온다는 특성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이번에 시험 문제 풀이해서 아무래도 이번에 되셨으면 좋겠지만 설사 안 되신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다음 시험을 대비하는 하나의 시금석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1번 87년 10월 29일에 개정된 우리 현행 헌법 전문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이제 성문법계 국가다 보니까 그 성문 헌법에 조문 하나가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이번에 경제민주화는 경제장에서 우리가 논의되고 있고 나머지 조국의 민주개혁이라든가 세계평화와 인류 공영 그리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은 전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대한민국 국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모두 몇 개이냐. 자, 결론적으로는 다 맞은 지문이 출제가 됐는데요. 정답은 4번인데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고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적법 단행주의로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인 개인이 특정한 국가의 국적을 선택할 권리가 우리 헌법상 당연히 인정된다고는 할 수 없다. 특정한 국가를 이제 국적을 변경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요. 나는 어디 한국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것들은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라번 보시면은 외국인이 복수 국적을 누릴 자유, 이 역시 헌법상 행복추구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기본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적법은 어떻게 돼 있죠? 우리 국적을 선택하면 원칙적으로 그쪽 국적을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부득이한 경우에 이제 서약서를 통해서 유지를 해주고요. 자, 그래서 라번도 맞고요. 4번 출생 당시에 붙도는 뭐가 대한민국 국민인자. 자, 신고할 필요도 없고 출생과 더불어서 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때 부계열 통지주의를 취하다가 그 부분이 이제 부모 이제 혈통주의로 바뀌었죠. 정답은 4번입니다. 3번 언론 출판의 자유에서 검열금지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검열금지 원칙은요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그 발표 여부가 행정권에서 이제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열어주는 이와 같은 허가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그런 의미에서 2번처럼 민사소송법에서 법원에서 재판하던 도중에 일단 재판 끝낼 때까지 그거 방영하지 마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사법부 법원에 의한 방영금지 가처분은 자 행정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검열금지 원칙이 위배되지 않습니다. 3번 자, 건강기능식품. 이거는 이제 한번 터져나가면 국민의 건강에 지대한 피해를 초래를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시광고의 사전심의 절차에 대해서 규정한 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규제, 그리고 나아가서 비례원칙에 따라서 적법하다 이렇게 판시를 한 바 있죠. 정답은 4번인데요.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서 그 선거 운동 기간 중입니다. 그 선거 운동 기간 중에 막 흑색 선전이 난무하고 그러죠. 아니면 말고시. 그래서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정당 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실명 확인을 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할 의무 등을 부과한 거. 자, 이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감내할 정도의 의무 부과 수준이더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검열 금지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열에 해당하는 정도의 규제는 아니다 이렇게 본 것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종교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종교의 자유의 구체적 내용,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그리고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 다 포함되고요. 종교의식 내지 종교적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의 설치와 운영, 종교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전제에 해당하므로 종교적 행위의 자유에 포함되고요. 따라서 종교단체가 종교적 행사를 위해서 종교 집회장 내에 납골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것, 종교 행사의 자유와 관련되는 건데 자 이와 같은 것들을 금지하는 것, 종교 행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교 전파의 자유는 그가 선택한 임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해외 민환 지역으로 그렇게 선포된 아프가니스탄까지 가서 꼭 종교활동하는 거 제한
정당하다 그랬습니다. 4번이 정답인데요. 구치소장이 수용자 중에서 미결 수용자입니다. 미결 수용자. 아직 지금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미결 수용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종교 행사 등에 참석을 불허한 거. 자, 이거 종교의 자유 침해로 봤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제한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결 수용자가 체류되는 그 구치소 기간이 짧다 보니까 거의 체류되는 기간에 거의 뭐 사동별로 하다 보니까 종교 행사 기회를 할 수가 없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조차도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미결 수용자의 종교 자유를 나머지 수용자의 종교 자유보다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교정 시설의 어떠한 여건 같은 걸 고려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교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침해 원칙을 벗어난 것으로 봤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7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제 주민등록번호는 저기 모든 국민에게 1년에 숫자 형태로 보유되는 고유한 번호로서 이게 이제 고유 식별 정보라 그래서요. 그 번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딱 그 사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중요한 정보죠. 그래서 당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 개인정보가 누출이 돼 가지고서 지금 어떤 카드 같은 데로 위조, 변조, 도용이 돼서 굉장히 큰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누출된 게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바꿔주세요 했는데 바꿔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건데 이 심판 대상 조항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주민등록번호 불법 유출 등의 원인으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청구인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 나아가서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맞고요. 2번 주민등록번호는 단순한 개인 식별번호에서 더 나아가서 표준 식별번호로서 기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연결자로서의 사용 기능도 있더라. 이에 대한 개인에 대한 통합관리의 위험성을 높이고 전국적으로 개인을 모든 영역에서 국가의 관리 대상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관리나 이용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이 말도 못하게 크다는 얘기죠. 자, 3번에 보면 다만 국가가 이제 넉넉히 있는 게 아니라 입법을 통해서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한하고 유출, 오남용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했다 하더라도 이 정도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뭐 처벌하고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되고 정말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3번은 틀렸고요. 4번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더라도 그동안에 쭉 이 사람이 그 번호로 살아온 부분에 대해서 다 이게 이제 법률관계가 너무 복잡해지는 거 아닙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 전에 주민등록번호와의 연계 시스템을 활용해서 충분히 기술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정답은 3번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6번 사회보장 수급권. 사회보장 수급권은 이제 보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공적 부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러면 1번 입법자는 공무원연금법상 연금 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민법상 상속의 법리와 순위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재산을 물려받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뭔가 그 사람의 어떤 나머지 생애라든가 나머지 유족들의 어떤 생계, 사회적인 어떤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해주는 측면이기 때문에 단순히 자연권으로서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 재산권을 물려받는 순위하고는 매치되는 것은 꼭 아니에요. 따라서 공무원 연금제도의 목적 달성에 알맞도록 독자적인 규율이 가능하고 더군다나 사회적 기본권 영역이면 굉장히 입법부에서 어떤 형태로 알차게 구체화 형성할 것인지 입법 형성의 자유가 많이 부여되는 데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고요. 이번에 그런 의미에서 그 3번 지문 보시면 공무원 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는 자 후불 임금으로서의 성격만 띈다 그러면 이게 재산권적인 성격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격뿐만이 아니라 그건 이제 사용자가 주는 반틈이고 자기의 임금을 조금 반틈, 자기 임금을 나중에 받는 것, 연금의 반틈은 자기가, 그 다음에 사용자가 반틈. 이 사용자 반틈은 후불 임금이라기보다는 사회보장적인 성격이 짙어요. 그래서 두 가지 성격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의미에서 재산권을 물려받는 재산권과 유사한 제한보다는 더 방금 1번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취지에 맞게끔 얼마든지 입법자에게 그 입법 형성의 자유가 보다 폭넓게 넓게 인정이 되는 만큼 입법 재량이 넓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3번 지문은 어떻게 돼 있죠? 후불 임금으로서의 성격만을 강조를 하고 그에 따라서 입법자의 입법 재량이
자유권적 기본권이 일반적인 재산권, 즉 상속의 법리가 적용되는 것과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과 3번 지문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겁니다. 여기서 정답은 3번이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4번 같은 경우 보면은 공무원이 유족 없이 사망했을 경우에 연금 수급자의 범위를 직계 존비속으로만 한정하는 거, 이런 것도 얼마든지 입법부에 있어서의 그한 재량 범주 내에 충분히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입법부의 재량의 범위가 넓어지면 합헌이 될 소지가 크겠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또 마찬가지 같은 맥락에서 보면 공무원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하고 비춰볼 때, 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통상의 출퇴근상의 재해를 공무원의 경우에는 인정을 하면서 우리는 왜 인정을 안 하느냐.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무원과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 간에 있어서의 그 차별을 둔 입법부의 선택 존중해 주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순수한 의미의 재산권적인 측면으로 볼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보장 수급권에 대해서는 더 많은 입법 재량이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고요. 7번. 재산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영화관 관람객이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을 부담하도록 하는 영화 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 자, 부과금, 분담금, 부담금 전부 뭐예요? 특정 집단에 대해서 특정 목적을 위해서 부과를 하고 그 목적을 위한서만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을 분담금, 부과금, 부담금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과연 이와 같이 입장권에 부과되는 부과금에 관람객이 그와 같은 특정 집단 범주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죠. 영화 촬영하는 사람들, 또 나아가서는 뭐 촬영에 그게 구성원이 되는 배우들, 또 우리는 그게 해당되는 거 아닌데 왜 우리가 그와 같은 부과금을 내느냐. 좋은 영화가 만들어지면 최종적인 수혜자는 결국 관람객이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화라는 특정 산업의 진흥에 직접성, 근접성 및 책임성과 효용성이 인정되는 집단은 영화 산업의 종사자들 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인 수혜자는 관람객이다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2번에 이 달동네를 싹 쓸어버리고 이제 초고층 아파트를 많이 짓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수익금이 남겠죠. 그죠? 수용금은 딱 그 땅하고 그 허름한 그 건물값만 주고 나중에 뭐 60층 이래가지고서 입체화시켜서 분양을 하게 되면은 많은 수익금이 남게 되는데, 그와 같은 수익금을 누리는 개발 사업자가 그 개발 사업을 통해서 얻는 이 개발 이익, 거기에 대해서 매기는 부담금, 당연히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입체화되면은 거기에 학교가 들어서게 되고 그 학교에 관한 어떻게 보면 기관시설에 대한 혜택을 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둔 부모들이 누리게 되는데, 입주민들 중에서는 학교에 보낼 애들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하는 건 안 되지만 최종적인 어떤 수혜자라고 볼 수 있는 개발 사업자는 여기에 포함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의취득이라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과실도 없이 물건을 취득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작물이었더라. 그래도 얘가 이게 돌아다니는 동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 것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게 인정이 안 되면은 얼마든지 거래 안전을 너무 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선의취득의 대상에 문화재를 뺀 거죠. 문화재를 뺀 부분에 대해서 그와 같은 문화재 소유권을 취득할 기회가 제한받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기회박탈이죠. 그래서 지금 재산권으로 형성화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산권으로 인정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단순히 어떤 영리 기회에 어떤 그를 놓친다든가, 그죠? 이런 것들은 우리 재산권에 그 구체화된 재산권의 범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에 보면 문화재 양수인이 동산 문화재 양수인이 그 법률 때문에 문화재 소유권을 취득할 기회를 제한받는다 하더라도 기회를 제한받는 거 재산권 침해로 보지를 않습니다. 재산권으로 보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4번. 국가가 국민을 강제로 건강보험에 가입시키고 경제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를 거의 뭐 강요하는 것이죠. 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되지만 침해는 아니란 얘기죠. 그죠? 제한인데 과도한 제한, 즉 침해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익이 워낙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의료보험 있죠? 건강보험이 이제 지역까지도
활성화되고, 그전에도 뭐 직장보험은 있었지만, 그 다음에 건강보험. 이 두 가지가 우리나라가 OECD에서 보험이 사회 안전망이 잘 돼 있는 나라에 지금 수치가 안 떨어지는 거고, 사실 이 두 가지 빼버리면 우리나라는 OECD 중에서 꼴찌입니다. 꼴찌. 그래서 그만큼의 공익이 크고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직업의 자유에 관한 것 중에서, 자, 2번 보시면요, 직업 선택의 자유는 좁은 의미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 그렇죠?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을 할 것인가, 그 다음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수행 또는 행사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3번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수행의 자유는 약간 그 제한에 있어서 우리의 기본권과 관련성이 서로 조금 차등화되어 있죠. 그래서 선택을 못하게 하면은 정말 괴롭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넌 백화점 하지 마, 이거하고 백화점을 하되 뭐 휴일에는 하루 쉬어,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 하지 마가 선택의 자유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 제한이 들어오는 거, 이걸 수행의 자유, 행사의 자유,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헌법 15조에서 말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인데, 2번 질문처럼 3번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수행의 자유는 기본권 주체에 대한 제한의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체감 온도가 확 다르죠. 그래서 적용되는 기준이 좀 다르더라. 특히 직업 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경우에 그 인격 발현에 대한 침해 효과가 일반적으로 선택 그 자체에 대한 제한에 비해서는 좀 작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택보다는 수행의 자유에 대해서 제한이 좀 더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제한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도 좀 완화된 심사 기준이 가능하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4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따라서 직업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서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과잉금지 원칙이 준수돼야 하므로 직업 수행의 자유, 조금 단계가 떨어지는 거죠. 선택의 자유보다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령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데 있어서 선택의 자유에 비해서 다소 완화된 심사 기준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서 4번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동등한 기준이 아니라 직업 수행의 자유는 조금 낮은 기준이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9번 볼까요? 대한민국 정당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자,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해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 그러니까 참여는 했죠. 참여는 했는데 이제 성적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거. 자, 침해하는 것을 이유로 정당의 설립 자유를 침해를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 그랬죠? 자, 맞습니다. 2번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그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과반수 찬성에 따라서, 그죠? 그럼 뭐 5인 이상입니까? 아니죠. 7인 이상이 출석해서 6인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겠죠. 중요한 결정은 어떻게 하죠? 7인 이상 출석에 6인 이상의 찬성. 그래서 재판관 과반수 이상의 찬성 틀렸습니다. 해산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위헌정당 해산 결정. 과반수 이상의 찬성 틀렸습니다. 정답이고요. 3번. 정당 해산 결정으로 해산되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그 국회의원이 지역구에서 당선됐는지 비례대표로 당선됐는지 상관없이 의원직을 상실한다. 그래서 사실 법적 근거는 없지만 우리 헌법재판소가 독일과 같이 이렇게 상실시키는 것으로 해서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역구가 3명이었죠. 비례대표 2명, 5명 전체 국회의원직을 상실시켰습니다. 4번 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 해산 또는 제명유예 사유로, 있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든가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은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정당의 추천에 따라서 고정식 명부제에 의해서 지금 당선이 된 사람들이죠. 근데 나중에 당선되고 나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당적을 옮기면은 그것은 배신이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의원직을 상실시키게 하는데, 자기 자의에 의하지 않은 거, 합당, 해산, 제명에 의한 경우에는 퇴직을 시키지 않고 그 이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 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당적을 가질 때는 퇴직을 시킵니다. 다만 이제 그 비례대표 국회의원인데 혹시라도 자기가 국회의장이 됐다, 무장을직을 수행하는 2년 동안에는 당적을 못 갖도록 되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적을 이탈하더라도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하는 것 아니고, 이미 공적 생활에서 형성됐거나 이미 다 공개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그 나에 관한 정보는 내가 스스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얼마만큼 오픈을 할 건지 말 건지. 그 다음에 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우리 헌법 130개 조문에 없죠. 2번 지문에. 그래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 추구권을 규정한 10조, 혹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로부터 당연스럽게 도출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와 통설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개인정보와 관련된 일체행위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이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제 비례원칙, 평등원칙에 어긋날 정도가 되면 이제 침해가 되겠죠. 4번에 국회의원 갑이 조전혁 의원이죠. 각급 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전교조 가입 현황 및 실명 자료를 인터넷에 그냥 오픈시켜버렸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위 정보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행위는 해당 교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전교조의 존속, 유지, 발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죠. 다만 여기서 이제 저울질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한이라 하더라도 침해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되니까 갑 등이 위 정보를 공개한 표현행위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 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해당 교원 등의 법적 이익. 자, 어느 게 더 우월하느냐? 공개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보호되는 이익보다 더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갑의 정보 공개는 위법하다고 봤죠.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헌법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법원직은 속성상 대법원 판례가 나오죠. 중요한 내용들은.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집회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외교기관 경계지점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지점에서 집회 및 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휴일이라든가 또 이렇게 이동간에 있어서의 그 외교기관을 지나가거나 또 그 해당 외교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가 아니거나 이런 정도의 최소한의 예외를 둬야 된다 그랬죠. 법원이나 국회의사당과는 달리. 그래서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서 헌법재판소의 취지 그대로 반영을 해서 집시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되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방금과 같은 그 세 가지 사안 정도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하는 집시법의 조항은 외교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그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내의 장소에서는 개별 집회 시위 내용의 성질과 불문하고 일체의 집회 시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서, 아니죠. 전면 금지했던 것은 위헌결정 났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헌법 불합치 결정에 입각해서 수정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자, 그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정답은 10번에는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집회에 대한 허가제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거, 뭐 언론 출판에 있어서의 그 검열 허가와 더불어서 여러분들 이해하시겠고, 그 다음 4번 정도 보시면 5개 집회에 있어서의 신고 의무는 집회 자체를 보호하고 타인이나 공동체와의 이익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사전적 협력 의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신고가 꼭 수리돼야 수리되는 신고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같은 장소에서 둘이 이게 부딪히는 경우 같은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사전적 협력 의무로 봤습니다. 자, 그 다음 정답은 그래서 1번이고요. 12번 보시면 국회의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해서 국회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는 관할 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 동의서를 정부에 먼저 제출하고요. 정부가 이를 수리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를 해서 국회에 체포 동의를 요청하는 거. 입법, 사법, 행정의 합동작전이죠. 자, 2번. 정부는 체포 또는 구금된 국회의원이 있을 때 지체 없이 국회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해서 이를 통지해야 되고요. 다만 구속기간 연장이 있을 때도 역시 맞습니다. 그래서 다만이 아니고 역시 구속기간의 연장이 있을 때도 또한 같다. 그래서 국회법 27조에 당연히 그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뭐 3번 혹시라도 석방 요구를 발의할 때 제적 4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그 국유, 철도 같은 거 공짜로 쓰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서 삭제했다는 거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대통령 사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형 선고에 따른 기성의 효과는 사면 또는 가명 또는 복권으로 인해서 변경되지 않는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 확정 판결제에 있어서 사면이 있다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효과는 여전히 존속을 해요. 그래서 사면 후에 다시 처벌을
이제 행정재판을 열어서, 형사재판을 열어서 처벌을 하는 판결을 내리는 거, 이런 거 안 되겠죠. 그래서 기왕에 있어서의 효과는 그대로 있습니다. 2번, 일반 사면은 대통령령으로 죄 종류를 정해서 행해야 돼. 그래서 최태원이 사면, 이게 아니죠. 특별 사면처럼. 그래서 죄 종류를 정해서 하는 거니까 일반 사면이고, 이것은 규모가 커서 국회 동의를 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단이 틀렸네요. 13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처럼 사면 감형 복권은 국무회의 심의 사항이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 평등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해서 공중보건이 편입이 취소된 사람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게 함에 있어서 의무 복무기간에 기한의 복무기간을 전혀 반영하지 않더라. 사실 이제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면은요, 원래 이제 성적이 미달했는데 합격했다 그러면은 취소 사유로 보고요. 임용 결격자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절대 공무원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무효로 봐요. 그럼 무효로 보면 사실 그간에 공무원으로서 일했던 것들은 전혀 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 이게 단순 논리적으로 이렇게 가면은 맞습니다. 그 사람이 이때까지 복무한 거 아무 이유 없이 있었던 것이어서 효과가 없다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한켠 더 논리에서 조금 벗어나 보면 지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자기가 초래한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장이 나와서 대신 이제 의사라는 이유로 공중보건의로 편입돼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게 무효라는 이유로 나중에 이제 다시 현역병으로 입영해서 다시 가게 됐는데 그 기간을 완전히 다 빼버리더라. 이건 좀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또 더 나아가서 군의관으로 간 사람이라든가 현역으로 간 사람들, 군의관은 이제 장교로 의대 졸업하고 장교로 가는 거고, 그게 싫으면 제 친구도 그냥 군의관 기간이 길다 그래서 현역으로 간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나머지 현역이라든가 군의관은 다 재직기간에 산입해지면서 공중보건의만 안 해주는 게 뭐냐. 그래서 평등원칙이 위반된다고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의 가족이라고 하면 너무 범위가 넓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국가유공자 전몰군경의 가족,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이렇게 이제 상위군경 이러면은 상위군경하고 그 국가유공자는 그 본인에만 해당되는 해석을 하자, 이렇게 판례가 변경이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가족에 대해서 공무원 채용시험에 만점에 10%를 가산하도록 한 거, 다른 일반 응시자들과 합리적 사유 없는 차별이다. 그래서 이것도 평등권 침해로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이제 합리적 사유 없이 차별하지 말라는 거니까 경우에 따라서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은 평등 원칙 위반이 아니죠. 더군다나 아까 보셨다시피 사회적 기본권 권역에서는 국가 일정적인 재원도 필요하고 입법부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에 그와 같은 넓은 입법 재량이 인정되기 때문에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이 생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보험인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에 있어서 경제 능력에 따른 부담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나 자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으로서의 건강보험과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 입법자에 대해서 넓은 재량이 부여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다 맞고요. 4번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률 조항. 왜 다른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높게 되어 있는데 그 일반적인 공무원들은 그 공무원연금법의 대상이 다 되는데 왜 나만 안 되느냐라고 봤더니, 지방자치단체장은 임기가 4년으로 되어 있고 연거포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3년입니다. 그러면은 단체장으로 취임을 해서 자기가 한 번도 안 떨어지고 계속 재선에 성공을 하더라도 12년밖에 안 되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과 똑같은 혜택 줘야 되는 것이 과연 평등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에 있어서 단체장은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여러 가지 특수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제한을 두는 거 합리적 사유 있는 차별이다. 그래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4번은 4번이고요. 15번 기본권 제한의 한계 원리인 과잉금지 원칙, 비례 원칙이죠. 가장 옳은 것은 자, 구형법상 혼인빙자 간음죄에 대해서 목적의 정당성은 물론 수단의 적절성, 피해 최소성 요건도 갖추지 못해 위헌이라고 보았다. 우리 헌법재판소 보면은 목적의 정당성부터 부인하는 것은 극히 드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빙자 간음죄는 너무너무 남자 중심, 더군다나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를 대상으로 하고 마치 여자들을 혼인을 해준다라면 아무나 자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죄다 그래가지고서 그냥 없앴죠.
1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 2번에 변호사 시험 성적을 합격자 이거 공개하지 않냐도록 변호사법 시험에 규정이 됐더라고. 취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것이 어떤 서열을 깨자는 거니까 또 다시 변호사 그 시험에 합격한 각 학교별로 성적순을 쭉 나열을 하게 되면은 어차피 또 그 서열에 따라서 또 상위에 랭크되는 법학 전문대학 로스쿨과 하위 간에 또 이렇게 또 서열화가 되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막상 그 취지에서 만들어진 이 규정인데 이걸 공개를 안 하니까 종전에 있었던 그 서열들 있죠. 이미 로스쿨 되기 전에 각 법대에 대해서 뭐 서울대, 뭐 고대, 연대 뭐 이렇게 가는 그런 서열이 또 고착화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공개를 해서 엎치락 뒤치락 하게끔 그와 같은 정보 공개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 과잉검증원 측에 반한다 이랬습니다. 3번. 자,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능한 여러 수단이 있다면 그중에 제일 필요한 만큼만 행사하라는 게 최소 침해 원칙이죠. 그런데 혹시라도 제일 최소 침해는 A번인데 그 위에 약간 더 침해하는 게 B번인데 B번이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나올 상당성의 원칙, 균형성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이게 더 적합하다면 만약에 이거보다 더 침해 정도가 작은 수단이 하나 더 있다라는 이유로 그 위에 게 선택되는 그 자체만으로 과잉금지 원칙, 즉 비례 원칙 위반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번에 보시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적합한 여러 수단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입법 재량에 속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수단을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 그런 정도의 기속성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 입법자가 임의적 규정으로도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4번은 좀 다른 거죠. 임의적 규정으로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가지고서 범죄를 저지른 애들에 대해서는 자동차와 관련된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은 각 사안별로 얘는 자동차를 통해서 범죄하는 것이 습성화되니까 취소해야 되겠다. 혹은 얘는 우연히 범죄를 하다 보니까 자동차가 이렇게 이용됐을 뿐 자동차와 관련성이 크지 않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재량 여지를 두는 것하고 자동차를 통해서 범죄를 한 이상은 반드시 자동차 운전면허는 필요적으로 취소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임의적 수단으로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필요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런 것들은 이제 최소 침해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크죠. 근데 더 작은 수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그 위의 급이 선택된다라고 해서 반드시 최소 침해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3번과 4번의 3번의 표현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정답은 15번은 1번이고요. 16번 한정유형 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2014년 헌법재판소는 일출전 일모루 야간이죠. 야간 5개 집회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하고 그때까지 고치라고 했는데 안 고쳤잖아요. 그래서 그 후로는 주간 집회처럼 신고제처럼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야간 5개 집회가 아니라 야간 5개 시위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은 것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너무 조급한 결론을 내리죠. 이번에도 헌법 불합치 결정하면 또 안 할 것 같으니까 자기가 먼저 나서서 12시까지 제한하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해석하는 한 헌법이 위반된다고 해서 한정유형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한정유형 결정 내리기 전에는 주간 집회처럼 신고제로 운영되던 것이 이제 자정 넘어서의 제한은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오히려 역행하는 이런 결론이 됐습니다. 좌우지간 1번 야간 5개 시위 부분에 대해서는 한정유형 결정이 내려졌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대법원이 한정유연이나 한정합헌은 단순 위헌 헌법 불합치 결정처럼 우리를 기속하지 못한다 이렇게 봐서 개무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2번에 그 대표적인 애인데 형법상 뇌물죄는 굉장히 그 처벌 수위가 높죠. 그 대상을 공무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사인, 그죠? 공무원 아닌 사인이 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뇌물에 해당하는 것처럼 돈 받고 일을 처리를 잘못하게 되면은 뇌물죄로 처벌하겠다 이런 것들은 각각 그 조항에 공무원으로 의지하는 조항을 둬요. 근데 의지하는 조항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의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여기 공무원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재판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경종을 삼는 것이 한정 유형 결정을 땅 때려줬는데 3번 우리 대법원이 역시 그와 같은 공무원 의제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헌법재판소에 그와 같은 한정 유형 결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공무원이 해당되는 것으로 판결을 내리더라는 것이죠. 국가배상법 사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서로 이제 감정이 조금 이렇게 대립하는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다 맞고요. 앞에 잘 보세요. 헌법재판소 이제 대법원이지. 그다음 4번 대법원은 민사, 행정 모든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한정유형 결정에 대해서 일반적인 구속력을 인정을 안 하죠. 정답은 4번입니다. 17번 국회 인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국회가 선출해서 임명된 헌법재판관 중 3인 중에 공석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얼른 선출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정족수도 6인 이상의 찬성, 7인 이상의 출석에 이거를 혹시라도 하려면 한 명이 비어 있으면 거의 업무에 마비가 오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때 후임자를 선출해야 될 구체적 자기 의무 당연히 부담한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2번 국회가 이제 탄핵소추 의결할 수 있고요. 국회 인사청문회에 부적격 판정을 해도 기속력이 없다는 거죠. 대통령이 이걸 수용해야 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대신 이제 정치적 부담은 좀 있겠죠. 4번 국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인에 대한 선출권을 보유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청문을 거치죠.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죠. 18번 헌법소원 대상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과의 관계에서 권리 의무의 직접적인 법적 효과, 권리 의무가 영향이 가는 그와 같은 행위를 말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 설 때 이쪽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것보다 이쪽 국도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떤 것 같습니까? 자, 이거는 지금 반드시 고속국도를 놔두고 국도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아니죠.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지도, 권고, 조언, 격려라고 하는 비권력적인 사실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의무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권력 행사로 보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교도소장이 수용자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실시한 생활지도 명목의 이발지도 행위. 이발지도 행위가 너 머리 이렇게 깎고 이러면은 이게 공권력의 행사로서 되겠지만 자 짧게 자르는 게 좋습니다. 뭐 선택은 수용자 여러분들이 하고 이렇게 가면은 이게 이제 순수한 비권력적인 사실행위인데 이제 물론 이게 좀 체감 온도가 다를 수는 있죠. 그와 같은 지도를 하는 교도소장은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 권고 차원에서 했다 하더라도 그걸 받는 수용자 입장에서는 명령처럼 들리더라. 이럴 때 좀 간극 간의 괴리는 생기는데 그럴 때 이제 궁금하면은 헌법재판소 가는 거예요. 왜 자꾸 저대로 머리 짧게 자르라고 그래요? 뭐 이렇게 하니까 에이 그건 네가 안 잘라도 돼. 이럴 때는 이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이 아니라 그래서 각하를 해줄 거고요. 내가 봐도 좀 심리적으로 좀 힘들겠구나. 재판해줄게.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의 경우에는요, 공권력의 행사로 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두발 등을 단정하게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강제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는요, 권고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강제력이 개입되지 아니한 임의수사가 뭐예요? 상대방에 협조하여 하는 수사를 임의수사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반대하는데도 강압적으로 하는 것을 강제수사 이렇죠. 그러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임의수사는 들어가질 않죠. 2번과 같은 맥락으로 3번은 맞고 2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이화여대 로스쿨에 남학생이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와 같은 학교법인 이화학당에서 로스쿨에 대한 모집 요강이 공권력의 행사냐. 이거는 공권력이라고 할 때 지금 2번, 3번은 권력에 포커스를 둔 거고요. 비권력적이라는 거고 4번 지문은 공이죠, 공. 지금 뭔가 공적인 영향을 행사를 해야지. 자, 이화학당은요. 학교법인 이화학당은 사법인이라는 얘기예요. 사법인. 그렇죠? 이렇게 국민의 영역이 있는 거. 그래서 거기서 사립대학과 그 학생과의 관계는 이런 어떤 공법관계가 아니라 사법상의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공권력할 때 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애당초 권력적인 여부 판단할 필요도 없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겁니다. 정답은 2번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19번 국민투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위기를 맞아 이를 타개하는 방법으로 자신에 대한 국민의 재신임을 묻기 위해서 투표에 회부하는 거 인정되지 않는다. 프레비지트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뭐 뽑거나 재신임하는 것은 선거고요. 그 다음에 사안에 대해서 하는 것은 투표입니다. 근데 만약 대통령이 이번에 여러분들 여러분들 전 국민에게 5천만 원씩 주려고 합니다. 그 찬성하십니까? 하고 국민투표에 올리고요. 이에 대한 찬성을 저에 대한 제 신임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누가 안 찍겠습니까? 5천만 원씩 준다는데. 이런 것들은 허용되질 않습니다. 뭐예요? 프레비지트. 그 다음에 2번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 그러니까 한때 이제 주민등록법에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이제 생활의 근거를 삼다가 그래도 대선이 있다 그래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하려고 우리나라에 왔는데 이게 이제 바깥에 생활의 근거지가 있는 우리 국적의 사람을 재외국민이라고 하는데 생활의 근거지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주민등록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래놓고 주민등록 된 사람만이 선거권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선거권, 나아가서 피선거권 전혀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헌법 불합치 결정 받았죠.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어떻게 되냐면, 오면, 그냥 불합치 결정 받았으니까 선거권 인정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소는 외국에 있더라도 국내 잠깐 머무르는 국내 고소인 명부라는 걸 둬서 거기에 등재만 하면 선거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아니, 무슨 외국인도 아닌데, 제 외국인 무슨 명부처럼 그래서 주민등록법을 아예 바꿔서 주민등록의 한 유형으로 할 수 있도록 편입을 시키고 고소인 명부 제도를 싹 없앴습니다. 법 개정으로. 그래서 지금은 재외국민들 여과 없이 다 할 수 있습니다. 2번 맞고요. 3번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공주연기지역에 이거죠.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그러니까 수도를 분할하는 국가정책을 집행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고 자 수도를 분할하는 내용이라고 안 봤죠. 수도는 국회와 청와대가 있는 곳이라 그랬는데 옮기지 않았잖아요. 행정의 주요 부처만 옮겼지. 대통령이 이를 추진하고 집행하기 전에 국민투표 실시 사항 아니라 그랬습니다. 헌법적 사항이 아니어서. 그래서 130조의 헌법적인 헌법 개정 방법에 의한 국민투표 대상도 아니고 따라서 그와 같은 국민투표 침해도 안 했고 그렇다면 혹시라도 국가 중요정책으로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거긴 봤더니 부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부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면은 이때 72조에 의한 국민투표권은 언제 침해당하는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지금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붙이질 않았거든요. 국민투표에 붙였는데 알고 봤더니 뭐 나를 행사를 못 하겠다는 게 이럴 때 국민투표권이 침해당하는 거지 부의되지도 않은 상태에서는 침해당할 여지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3번 보니까 어떻게 돼 있죠? 대통령의 중요정책 국민투표 부의가 행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이 행사됐을 정도로 구체화됐다고 할 수 있으므로 구체화된 바 없다 그랬어요. 국민투표에 부의가 돼야 그때 구체화되는 권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투표권의 침해 여부는 아예 문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3번 지문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잘 아시죠? 국민투표와 관련된 130조, 128에서 130조 관련해서 국민투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국민투표고요. 72조는 대통령이 부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임의적 국민투표제입니다. 자, 20번. 19번 정답 3번이고요. 20번.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이 좀 옳지 않은 것은 자, 죄형법정주의에서 말할 때 자, 입법부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이게 이제 원칙적인 모습이고, 이 만 의미한다. 그러면 틀리죠. 왜냐면은 국회 동의를 받은 조약이라든가 마라케시 협정 이런 것들 다 여기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률이기만 하면 됩니다.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이 될 수도 있고요. 다만,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한다. 그러면 틀리지만,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합니다. 그럼 그 자체는 맞습니다. 두 번째, 이제 TV 수신료처럼 중요 사항이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범죄라고 명명하고 정하고 그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하는 거니까 그래서 반드시 국회에서 스스로 토의해서 정해져야 되는 사항이다. 국회 전속적 입법 사항이다. 그래요. 그래서 행정부에게 위임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 어디까지나 원칙이 그렇고 예외적으로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혹시라도 위임을 할 때는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우리가 해석을 해서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농업협동조합 임원 선거에 있어서 자 처벌하는 규정이 정관이 정하는 행위 외에 선거운동을 한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정관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법률에는 무슨 표현만 있어서요? 이런 거예요. 형법에 봤더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자는
뭐 사형에 처한다. 이거는 아니죠.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기를 봐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합의 임원 선거에 있어서 정관이 정하는 것 이외에 일체의 선거 운동을 금지한다는 의미로 명확하게 해석된다. 그 정관이 정하는 게 뭔지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명확성의 원칙이 어긋난다. 또 그 결과 포괄이임 금지 원칙이 어긋난다. 그래서 재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죠. 노동조합 관련 법률, 이건 법률인데 범죄 구성 요건을 단체 협약에 위반한 자, 그럼 단체 협약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법률만 봐서는 아무리 봐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형 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겁니다. 이 밑에 급도 그렇죠. 세금도 고급 오락장 중과세한다. 근데 고급 오락장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그럼 모르죠. 그 고급 오락장 대통령령 보니까 뭐 승마, 골프 뭐 이렇게 돼 있더라. 그러면은 이런 것도 다 포괄이임 금지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은 맞고 3번이 틀려서 정답은 3번이죠. 자, 21번 교원의 노동 상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교원 노조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니까 대통령령이죠. 자, 이게 이제 사실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 사안 아니겠습니까? 전교조에 노동조합성이 인정이 되려면 근로자로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그 근로자는 경우에 따라서 해고당하고 지금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인 해고 근로자들은 포함해주겠지만 노조 전임자라든가 예를 들어서 전혀 지금 근로를 안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근로자라고 볼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 빨리 쫓아내라. 안 쫓아내면 다른 일반적인 결사와 달리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는데 그 혜택 다 뺏어버리겠다는 얘기죠. 그걸 뭐라 그래요? 법외 노조라 그래요. 법외 노조. 그러니까 이제 법외 노조라는 게 뭐예요? 법의 보호 범위 바깥에 두겠다는 얘기죠. 일반 결사처럼 다루겠다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노동조합이 다툰 부분인데 정교조가 1번. 자, 그 해당 법률 명령 그 조항의 구조 2항 부분은 자, 시정 요구 및 법의 노조 통보라는 별도의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그죠? 만약에 뭐 법률이나 명령으로부터 처분이 나온다면 그 처분을 다투면서 끌고 들어가야 되죠. 구체적 규범 통제, 헌법 107조 2항에 있는 위헌 위법 명령규칙 심사하고 이와 같은 시행령이다. 그러면은 각급 법원에서 심사해주고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하고 혹시라도 위헌 위법 판결 받더라도 당해 사건의 적용만 거부되는 개별 사건이죠. 근데 만약에 이때는 처분이 나올 때 기다렸다가 규범을 들고 구체적 규범 통제로 들어가야 되고 만약에 이와 같은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없이 그냥 힘들게 할 때는 헌법소원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법령 헌법소원으로. 근데 1번에 보니까 시정 요구하고 법의 노조 통보라는 별도의 집행행위가 예정되고 있다면 이거는 헌법소원 형태로 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죠? 직접성이라는 요건도 못 갖추고 보충성이라는 요건도 못 갖췄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2번. 자, 그 법률 적용을 받는 교원의 범위를 초중등학교 재직 중인 교원에 한정하고 있는 그 해당 법률 2조가 교원의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원이 아닌 사람을 배제하는 것이 단결권에 지나친 제한이냐. 그러니까 전임 노조자들 포함해서 배제하는 거 이것이 지나친 제한, 뭐예요? 침해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죠. 정교조로부터. 3번, 고용노동부 장관의 청구인 고용노동부 장관의 청구인 전교조에 대한 시정 요구는 시정 요구 나왔네요. 시정 요구가 나왔으면 이제 이거 다투면 되죠. 근데 이거 다툴 때 시정 요구가 처분이잖아요. 처분이면 어디로 가야 돼요? 행정법원에 항고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따라서 시정 요구에 대해서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를 했다. 이거는 다른 구제 절차, 특히 법원의 구제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왔기 때문에 이것은 보충성의 요건을 결했죠. 만약에 이제 항고소송으로 들어가면 1, 2, 3심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왜? 법원에 재판 들고 올 수는 없으니까요. 3번까지 맞고요. 4번. 다만 교원이 아닌 사람이 교원 노조 일부에 일부 포함됐다는 이유로 이미 설립신고를 마치고 활동 중인 노동조합을 법의 노조로 하도록 정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거냐. 이거는 전교조의 주장이었고 우리 대법원은 반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22번. 의회 유보 원칙.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재형 법정주의, 조세 법률주의 이런 것처럼 뭐 TV 수신료 이런 것들 중요한 것들은 국회에서 논의가 돼서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 딱 내용이 자리 잡아져야지 뭐 대통령령으로 총리령, 부령으로 위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법률에서 안마사업은 누구나 종사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니라 행정청에 의해서 자격 인정을 받아야만 종사할 수 있는 직역이라고 규정하고 그 자격 인정 요건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것. 자, 이제 어느 정도 구체하고 위임이 되어 있는 형태들아 하는 것이죠. 근데 2번처럼 특정 사항과 관련해서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에 모법의 위임 범위를 확정하거나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자 보세요. 하위 법령이 규정한 내용이 예를 들어서 입법자가 형식적으로 법률로 스스로 규율해야 하는 본질적 사항이라면, 그러니까 하위 법령에서 정할 수 없는 사안, 그러니까 TV 수신료 같은 사안은 KBS 한국방송공사법에 딱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이렇게. KBS야 정해라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위 법령에 규정한 내용이 입법자가 형식적으로 법률로 스스로 정해야 하는 본질적인 사항이라면 그 둘 차이는 입법자가 정해져야 될 사항은 국회에서 논의돼서 국회에서 정해져야 된다는 거고, 위임이 돼 있어도 될 만한 것들은 그 밑에 급으로서 대통령이 정해도 된다, 총리가 정해도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의회 유보 원칙의 적용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자 반드시 고려를 해서 법률에 있어야 될 거는 여기 있어야 되고 밑으로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니까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근데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 그러니까 이번에 틀렸고요. 3번 수신료 금액, 납부무자 범위와 더불어서 이게 이제 재산권 측면에서도 중요하고요. 이 돈이 이제 방송국의 재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방송의 역할이 크잖아요. 그래서 본질적인 사항이더라. 따라서 수신료 금액 결정이 KBS야 부탁해 이거 갖고는 안 돼요. 어디 있어야 돼요? 국회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위헌 결정 받고 법률에 2,500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2,500원이 지금 20년 가까이 2,000원으로 되어 있고, 이거 이제 개정하려면은 법률이 개정이 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때 합헌이다 그랬으면은 아마 KBS가 계속 올렸을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뭐 같은 맥락이니까 생략하겠고요. 23번 국회 회의 권한 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법조문이죠. 국회 정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 임시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 제재구엔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서 집회된다. 맞죠? 그 다음에 국회에서 제출된 법률안 기타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않는다. 임기가 만료된 때는 폐기된다. 자, 우리 헌법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3번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서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되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 위 기간에 이의서를 붙여서 국회로 환부하고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법률안 거부권이죠. 이때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수정해서 제의를 요구할 수 없죠. 그래서 3번의 후단 틀렸습니다. 자주 나왔던 지문이죠. 그 다음에 제의 요구가 있으면 제의에 붙이고요. 제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맞습니다. 정답은 3번. 24번 법관의 신분보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관의 징계 종류는 일반 공무원들은 파면, 해임, 강등, 그 다음에 정직, 감봉, 견책, 그런데 우리 헌법에서 정직, 감봉, 기타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서 제일 맥시멈이 정직이에요. 정직. 그래서 이때까지 사법 역사상 정직받은 판사가 없었는데 얼마 전에 명동 사채업자로부터 돈 받았던 사람이 처음으로 정직당했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황당하죠. 판사가 뭐 한 달간 정직당했다는데 최고로 무거운 정직을 징계로 받았다더라고. 뭐냐?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우리 헌법과 법관징계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번 법관징계위원회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 전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대법원의 징계처분에 취소를 구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한번 문제를 삼은 적이 있었죠. 근데 우리 이제 헌법재판소는 아무렴 대법원장이 한 조치에 대해서 대법원에 하라고 그래서 그게 불공정한 건 아니니까 합헌이다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기 각각 6년이고요. 일반법관 임기 10년입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일반법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임 또는 연임할 수 있느냐. 대법관하고 일반법관은 연임할 수 있어요. 근데 대법원장은 중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 있어서 중임이 안 되는 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대통령 5년에 중임할 수 없고요. 대법원장 6년에 중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이 중임할 수 있다는 부분은 틀렸습니다.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임기가 끝난 판사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대법관의 동의를 받아서 대법원장의 연임 발령으로 연임하더라. 연임하는 절차죠. 대법원장에게 인사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25번 마지막 문제인데요. 사법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법원의 종류가 민사, 형사에 관해서 지방,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행정법원 따로 두고 있고요. 행정법원에 있어서의 또 다른 특별 분야인 특허법원이 있고요. 그 다음 민사에 있어서의 특수 분야, 가정법원 이렇게 해서 6가지 두고 있습니다. 자, 2번에 법관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뭐예요? 위법이죠. 위법이 있더라.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의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2조 1항에서 말하는 위법행위가 돼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왜 이렇게 위법의 범위를 판사에 대해서 좁게 해주냐면요. 국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행정부예요. 행정부. 그리고 이 행정부의 행위를 옛날에 절대군주와 다르게 국회에서 법률로 법치주의라는 걸로 견제를 하고 그 행정작용을 또 사법부에서 또 견제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국회 권한이라든가 사법부의 권한은 이게 지가 직접 국민에 대해서 들어오는 권역이 아니라 그걸 견제하는 권역이기 때문에 가급적 웬만하면 좀 국민 편에 서서 넓게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입법을 했는데 조금 헌법 위반되는 법률을 만들었다. 결론적으로 보면 위법한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헌법 위반된 법률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근데 이런 것도 좀 좁게 봐서 국가배상 같은 거 인정하지 말자. 왜? 막 인정하면은 국회 기능이라든가 법원의 기능이 위축이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행정부와 다르게 법원에서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인데 2심에서 무죄 판결 났다. 위법한 판결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위법의 범위를 좁게 하거나 이때 판사의 과실을 좀 엄격하게 해석을 해서 국가배상 책임 없도록 하자. 그게 가장 기본적인 근저입니다. 그래서 2번 맞고요. 3번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대법원에 단심재판에 한다 하더라도 아니 내가 대법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는데 대법원으로 가라고요? 괜찮다 얘기예요. 재판 청구권 침해하는 거 아니고요. 4번 판사가 중대한 신체상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판사는 이제 두 종류가 있죠. 그래서 대법관이 있고 일반 법관이 있고. 자, 여기서 4번 지문을 판사로 하지 말고 대법관으로 하면 맞겠네요. 그러니까 대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퇴직을 명하는 거고요. 일반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하는데, 자, 대법원장의 제청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아까 있죠? 그 4번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징계도 하고 했던 그 인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합니다. 그래서 4번에 판사는 두 가지 경우수로 나눠서 대법관 그러면 맞는데 일반 판사를 염두에 두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 그 시험 살펴봤고요. 다시 한번 그 출제 경향이라든가 뭐 이런 걸 뭐 100번 남들 얘기 들은 거하고 상관없어요. 자기가 미리 풀어보면 이 정도 수준이면은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기준도 마련하고 공부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상으로 2016년 법원직 그 기출문제에 대해서 헌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